사람에게 가장 기쁨과 감동을 주는 존재도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존재도 사람이죠. 그 크기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에 따라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게 도리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들 때문에 세상에 흉흉한 뉴스들이 판을 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혈육들이죠. 아버지, 엄마, 오빠, 저, 이렇게 넷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조금 모자라고 욕심이 많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덕에 친구들도 많고 밝게 자랐습니다. 저도 오빠의 치이긴 했지만 모자라지 않게 사랑받고 자랐고요. 부모님은 가끔 싸우시긴 했지만 평범한 가정을 꾸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들이를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어찌나 신나 보이는지 그때 우리 가족이 이만큼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요. 아버지가 사다 주시는 간식 먹으려 앉아서 졸면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던 때였죠. 아버지가 갑자기 진짜 사랑을 찾았다며 집을 나가시기 전까진 말이죠. 늦은 날이 많아진 아버지를 엄마가 나가 찾아오고 그러더니 결국엔 저희를 두고 아버지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8살이었는데 이제 따로 살아야 한다고 하며 나가면서 남긴 말이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떠난다. 미안하다. 였습니다. 오빠는 그런 아버지를 막아서며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런 오빠를 꽉 안아준 아버지는 뒤도 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게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따로 산다는 말도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도 분명 제가 아는 말들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멀뚱거리기만 하던 저는 오빠가 울고 그런 오빠를 안고 울던 엄마를 보고서야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몰랐지만 슬퍼하니까요. 엄마와 오빠가 슬퍼하니 저도 그 말들이 그제야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로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나들이도 없었고 시골 할머니 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저희를 봐주시곤 하셨죠. 엄마가 장사를 하시느라 늦게 오실 때가 많았는데 외할머니가 오시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곤 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요. 오빠랑 있으면 과자나 챙겨 먹으면 다행이었거든요. 엄마가 챙겨 먹으라고 해놓고 가도 오빠가 다 먹어버리는 통에 제 입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 없거나 아예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엄마는 넉넉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빠가 친구들을 몰고 와 다 먹더라고요. 자꾸 힘이 없던 제가 오빠와 오빠 친구들이 먹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저 다 뺏기고 엄마가 혹시 몰라 사다 주신 과자나 좀 먹다 말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학교 때까지 별명이 빼빼였습니다. 키도 작은 데다가 너무 말라서 친구들이 빼빼라고 불렀거든요. 중학교에 가서야 엄마가 만들어 두신 간식을 제대로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때는 나가서 놀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간식이 남더군요. 혼자 먹기에는 많아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다 먹곤 했습니다. 학원에 갈 때 도시락처럼 싸가 나누어 먹기도 했고요. 엄마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도시락도 싸고 간식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엄마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편하게 용돈이나 주는 게 더 편했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정성을 저는 사랑이라고 여기고 자랐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 더 그 마음이 느껴져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솔직히 떡볶이도 해 먹을 줄 알고 라면도 끓여 먹을 줄 아는데 엄마는 혹시나 저희가 먹을 게 없어 빈속으로 다닐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들러서 꼭 간식 먹고 가. 빈속에 어떻게 공부를 해. 너희 오빠는 왜 밖으로만 그렇게 돌아다닌다니. 곧 졸업인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라며 애를 끓이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등한시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집에 들러 어머니의 간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했기에 엄마는 그때부터 제 저녁 도시락까지 싸시고 간식은 안 만드셨습니다. 꼭 국이라도 다른 메뉴로 싸주시려고 노력하신 그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고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잘 먹어줘서 고마워. 우리 딸은 정말 꽁으로 키운다 하셨죠. 하지만 오빠는 대학에 가려는 생각도 없어 보이더니 삼수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를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 빈자리 탓을 하면서요. 오빠는 결국 대학은 못 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절을 하더니 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이름난 대학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라 졸업만 하면 취직은 어렵지 않다던 그런 대학이라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대학생이 되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마치 엄마가 대학이라도 다니는 것처럼요. 엄마도 집이 조금만 잘 살았으면 학교를 마저 다니고 싶었어. 대학도 가고. 그런데 우리 딸이 그 꿈을 이루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너무 행복해.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저는 사실 엄마 가게에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까지 엄마 팔자 닮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못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그래야 용돈이라도 벌었으니까요. 등록금도 엄마가 혼자 다 해결을 하시고 있는데 용돈까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는 휴가 나와서 놀러 다니지도 않고 엄마를 도와준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삼수하는 시간 3년 해서 6년을 속을 썩이더니 철드나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대 복귀할 때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갔지만요. 엄마는 그런 오빠여도 언제나 웃으며 품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엄마 도와준다고 신용만 내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일 바쁜 시간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나가서 저녁시간 마무리도 하기 전에 휘리릭 나가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걸 제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필 제가 앞으로 지나가서요. 혼자 장사하시는 엄마가 고생하는 걸 직접 보고도 그러는 게 얄미웠지만 함부로 입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내면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요. 엄마는 아버지가 떠난 그 후부터 저와 오빠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목소리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심하다 느껴질 정도로 속상해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에 아버지 없이 키우는 자식들이 싸우는 게 엄마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오빠도 알았기에 그걸 이용해 엄마 뒤에 숨어 웃으면서 엄마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힘들게 장사를 하시는데 그 곁에서 돈이나 빼가는 다 큰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고 이상한데도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만 아는 그 모습이 싫어하는 것을 넘어 경멸하기까지 했죠. 단순히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염치도 없고 도리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오빠라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빠를 마주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오빠는 야, 구이숙, 너 대학생이라고 나 무시하냐? 꼴에 그것도 대학이라고. 내가 갔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갔지. 너 까불지 마라. 라며 자격지심이 뒤섞인 말들만 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말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무시하면서 속으로 꾹꾹 참았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뭐라도 하면서 사람 구실 하겠지 싶었습니다. 엄마의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일하는 이모님들도 쓰셨고 벌이가 꽤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빠도 제대하고 나면 엄마 밑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좀 편해질 날이 머지않았다 마음을 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빠가 제대를 하고 난 후였습니다. 저녁 모와 함께 배가 부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거든요. 저보다도 어려 보이는 여자는 부끄러움도 없는지 생글거리며 웃더니
어머니, 저 이제 이 집 사람이에요. 아들이래요. 라면서 당당하더라고요. 정말 마치 계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배를 내밀면서요. 엄마는 당황하시면서도 오빠의 아이라니 반기시더라고요. 당장에 살집이며 아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저는 걱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오빠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차피 희숙이 너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니까 너가 나가. 내가 엄마 모시면서 있을게. 너도 그게 편할 거 아니야. 우리도 아이 낳고 살려면 집도 좁고 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속셈도 뻔해 보였고요. 엄마 집에서 엄마가 돈으로 아기나 키우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참지 못하고 오빠 양심이 있어라. 삼수하다가 군대 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거야? 엄마를 모셔? 모시기는 무슨 들러붙어서 기생하겠다는 거 아니고? 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엄마가 제 등짝을 치시며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가 지낼 방 구하는 게 돈이 덜 들지. 너는 하나고 오빠네는 셋이잖아. 오빠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러지. 안 그래도 식당에 사람 더 필요했어. 오빠가 와 있어주면 엄마도 든든하고 라면서 오빠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얼굴은 필사적으로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운해서 눈물이 났냐고요? 아니요. 엄마가 불쌍해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엄마는 며칠 우셨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누워서 우시기만 했어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희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셨는데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 오빠는 그런 엄마에게 죽이라고 끓인 쌀 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가 일어나라고만 했거든요. 그 죽을 가장한 쌀물을 수저로 뜨다가 엄마는 오빠와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안고 저도 오빠도 울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가정주부로 사시던 분이요. 그리고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오빠를 칭찬하셨죠. 우리 희섭이가 마음을 못 잡아서 그렇지 마음 씀씀이가 있는 애야. 우리 희섭이는 잘 될 거야. 라면서요. 그 말에 오빠는 우쭐거렸죠. 평생을 그 일로 자랑스러울 오빠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은 엄마가 오빠가 정말 착하고 반듯하다고 그렇다고 믿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거든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오빠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장 싼 방을 구했습니다. 말이 방이지 칸막이로 나누어 놓은 그런 방이었죠. 고시원 수준이었거든요. 어차피 학교 다니면 아침에 나가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들어와 잠만 자는 방이라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솔직히는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외롭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오빠는 새언니네와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엄마 집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새언니네 부모님은 모른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신이 나 보이더군요. 가끔 들러보면요. 저는 그런 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제가 힘든 티를 내면 곤란해질 엄마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 가게로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갈 때마다 오빠가 보이지 않아 엄마께 어디 갔냐 물어보면 너희 새언니 몸 무거워지는데 오래 어떻게 잡고 있니? 미안해 하면서 갔어. 라고 변명하시는 엄마의 모습도 보기 싫어 나중엔 묻지도 않았고요. 엄마가 힘들게 벌어주시는 방값이랑 등록금만 해도 감지덕지 하기로 했고요. 제 방의 물건들은 어느새 한쪽으로 치워져 제 방은 아이 물건이 가득한 창고방이 되어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된 집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한다며 너무 참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말하더라고요. 입술이 다 트고 피부가 거칠해지신 게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아마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엄마가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학교 보내실 때보다 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오빠와 사이가 멀어질까 싶어 거짓말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저 속아 넘어가는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더 편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오빠는 엄마 가게에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엄마와 오래 일하신 서빙 이모가 제게 몰래 와 오빠 흉을 보셨거든요. 맨날 나와서 돈통 근처만 어슬렁거리다가 바쁠 때 찾으면 없어. 사장님은 가라 그랬다고 하시는데 오빠랑 연락은 해? 좀 뭐라고 좀 해. 군대 있을 때보다 더 해. 라면서요. 안 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카 태어나고 아기 키우는 거 힘드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는 새언니가 볼 테니까요. 친정도 기대지 못해 혼자 다 해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가 되니 본인도 적응할 게 많겠지 싶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엄마도 그랬고요. 철없는 오빠랑 사느라 새언니도 고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자 사랑이 어찌나 대단한지 조카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언니가 싫어하면 앉지도 못하실 정도였죠. 그런데도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관공서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사회복지사 시험에 단번에 붙었거든요. 직장이 학교와는 1시간이 넘는 곳이라 직장 근처에 방을 다시 구해야 했죠. 그래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러 엄마의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멀리 가기도 하고 이사도 가는 상황이니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 안 주셔도 된다고도 말하려니 좋더라고요. 취직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어 몰래 연락도 안 하고 갔습니다. 바쁠 시간에 가면 어차피 이야기도 못 나누니 저녁 장사 끝나고 정리할 때 갔죠. 엄마, 나왔어. 라며 신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빠는 무릎을 꿇고 엄마는 테이블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모들은 다들 주방에 들어가서 홀을 내다보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분명 오빠가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엄마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자니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무슨 일이야? 너 또 뭐 사고 쳤어? 엄마 왜 그래?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그 소리에 뻘떡 일어나 저를 밀치더라고요. 뭐? 너? 말 다 했냐? 오빠한테 말하는 거 하거든. 엄마가 나 무시하니까 얘도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분가할게. 집담보로 대출만 받아주면 내가 나가서 산다니까 제발.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 사업만 시작하면 금방 갚아. 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부르더니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큰 소리부터 내? 저도 자식 낳아 길러보니 답답한 거지. 남자가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속상하겠지. 너희 아버지만 안 그랬어도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답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범벅인 얼굴로 있었으면서 오빠 편을 드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오빠가 저러는 거야. 나는 뭐 아빠랑 컸어? 내가 더 어릴 때부터 아빠 없었어. 그래도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어. 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외로움은 아랑곳 없는 가족이 싫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더니 가, 보기 싫어. 가, 내가 죄인이다. 너 좀 야무지게 한다고 오빠 무시하고 그럴 거면 오지 마. 라며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손길에 저는 또 떠밀려 엄마 가게를 나왔습니다. 주방에 있던 이모들이 나와 엄마를 부축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뒤돌아 제 방으로 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빠가 있는 그 집에 갈 엄마가요.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엄마 가게로 다시 갔습니다. 엄마는 본체도 하지 않으시고 이모들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역시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무시한 채 정리를 하셨고요. 이모들이 퇴근을 하고 엄마와 저만 가게에 남았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사회복지사 붙어서 복지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 방 구하면 전보다 더 자주 못 와. 지금보다 더 멀잖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월급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낼게. 그렇게라도 갚을게. 그동안 등록금이랑 방값이랑 줬잖아. 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돈은 됐어. 그 돈으로 밥이나 더 맛있는 거 사 먹어. 빼빼 말라가지고. 너한테 그 정도도 엄마가 못하겠니? 갚기는. 너희 오빠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집은 팔아서 정리할 거야. 너희 아빠가 양육비랑 위자료라고 집 한 채 주고 간 거 너희 다 나가고 없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해. 집 한 돈도 엄마 알아서 쓸 거야. 그런 줄 알아. 라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오는데 가게 문을 안에서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돌아보니 가게 불을 끄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에도 못 가는 엄마가 가여워서요. 마음속에는 수천 마디가 제 몸을 뚫고 나올 것 같았지만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엄마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방도 새로 구해야 하고 일에도 적응을 해야 하니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뜻 전화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하지 않으셨고요. 월급을 받는 대로 엄마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보내며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용돈 써. 이 정도는 하게 해줘. 라고요. 엄마는 답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궁금하더라고요. 엄마는 분명히 오빠가 걸려 저에게 연락을 못할 것이란 걸 알았기에 제가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면 엄마도 마지못해 웃을 거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때는 고집을 꺾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골이 나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들어가 쉬려는데 전화가 울려 받으니 서빙 이모님이더라고요. 이모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희수가 엄마 보러 안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저기 엄마가 가게에서 지내. 알아?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던 그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또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라고 물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말씀이 오빠는 사업한다고 돈 해달라 그래서 나간 지 오래고 엄마는 가게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데 영 얼굴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엄마 마감하는 것까지 같이 돕고는 마감하시는데 기다렸다가 엄마 집에 가자. 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게. 왜 가게에서 먹고 자고 그래. 그러지 마. 몸 상해. 라고 했더니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집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너희 키울 땐 그 집이 믿을 구석이었는데 이제 너희도 없는 그 집에서 혼자 뭐 하니? 가면 생각만 많고 팔고 이사 갈 거야. 오빠랑 너랑 엄마랑 셋으로 나눌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은 우리 딸 있으니까 가볼까?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니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간 집은 말 그대로 썰렁했습니다. 오빠네가 남겨놓은 아기집이 좀 있었고 제 방은 여전히 창고 같고요. 엄마 방은 여전히 똑같았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그런지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대충 먼지를 닦고 엄마 방에 누워 엄마와 같이 자려는데 엄마가 가서 지내기는 괜찮아? 엄마가 한번 가봐야 하는데 미안해. 오빠 사는데도 안 가봤어. 형우도 너무 보고 싶은데 합리 하던 애가 없으니까 더 허전해.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 엄마와는 아무 일 없던 듯이 왕래를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은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갈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그리 고맙고 미안하다 하시는지 쑥스럽더라고요. 키워준 부모를 장성한 자식이 안부를 묻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말이죠. 인사를 받는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말씀대로 집 한 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3등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덕분에 조금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그 돈에 보태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셔서 든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식당을 그만두시더라도 먹고 사실 수 있다면서요. 오빠네는 명절에만 나타났습니다. 명절 아침에 와서 점심까지만 먹고 가고요. 새언니는 아이만 끌어안고 앉아 꼼짝을 안 하고 가면서도 돌아가는 길에는 표정이 좋지 않아 저까지 눈치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빠도 안 챙기는 엄마 제가 챙기면 됐고 새언니 손 빌리지 말자 생각했죠. 엄마가 키운 건 오빠와 나지 새언니는 아니니까요. 우리 엄마 챙기려고 제가 사회복지사 됐구나 했죠. 엄마가 산 건물 2층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가게에서 주무시지 않는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엄마랑 같이 지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었던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데도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이 고향인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웃겼고요. 사투리를 쓰는 것도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순간 결혼해야겠더라고요. 명절 때도 형제들만 모이는 고향보다 저희 엄마에게 먼저 가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 만나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도 처음부터 마음이 쓰인다며 한 식구 되려나 보다며 좋아하셨고요. 아이 낳고 몸조리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매번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으로서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제가 셋째를 낳고 복직을 할 때쯤에 엄마는 하시던 가게를 접고 월세만 받으시며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오래 일하신 탓인지 안 아프신 곳이 없고 더 이상 식당 일을 감당하시지 못할 정도로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놀러 다닐 거라고 하셨죠. 월세 받아 생활하시면 된다면서요. 가게를 정리한 돈은 엄마가 잘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니 엄마를 모시면서 살고 싶다면서요. 다 늙어서 철이 드나 했습니다. 새언니가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이 든 시어머니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빠와 언니에게 제법 좋은 브랜드의 옷을 선물하여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도 온갖 생색을 내더군요. 요즘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계시던 다세대 주택에서 오빠가 사는 아파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받으시면서 엄마가 관리하기 힘든 것 오빠가 도우면 되겠다 했죠. 엄마 짐 정리하는 것만 도와달라 그래서 당장에 입으실 옷만 추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나누고 팔기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오빠네로 가시고 몇 주 뒤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오빠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에 안 계셨거든요. 처음부터 엄마가 계신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빠, 엄마는?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엄마 짐이 여기 들어오기나 했었어? 내가 상자에 다 담아서 쌓아놨잖아. 이삿짐차 빼기만 하면 된다며? 라며 물으니. 보다시피 여기에 엄마가 지내시라고 방도 비워놨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불편해 하시기에 편한 대로 모신 거야. 라는데 정말 무슨 일 나겠더라고요.
엄마가 계시기로 했다는 방은 예전에 창고가 된 제 방과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예전 집으로 다시 가신 거야? 세입자 들어온다고 했는데 했더니 저기 공기 좋은 곳에 노인네들 모여서 노래하고 공부도 하는 곳으로 모셨어. 엄마 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데 눈이 뒤집히더군요.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를 무슨 요양원에 모셨다는 거야? 엄마가 어디가 아파서? 차라리 원래 살던 집으로 돌려보내지. 그럼 내가 할 건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올케 언니가 나서더니 아가씨, 그 건물은 우리가 좀 썼어요. 오빠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말이죠. 애들식 올린 지도 얼마 안 됐고 겸사겸사 어머니 더 편한데 모셨어요. 라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달려들어 오빠 멱살을 잡고 너가 사람이니? 엄마 허리랑 무릎 안 좋은 거밖에 없는데 어딜 보내? 요양병원? 건물은 썼어? 누구 멋대로 이 나이 먹도록 엄마 벗겨먹을 궁리만 하는 나쁜 놈아! 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화가 나 제가 쓰러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형님, 아주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일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요양병원에 보내시다니요. 물론 요양병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따라 나빠지는 것 같네요. 고려장도 아니고 뭡니까? 라며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움찔한 건지 찔린 건지 오빠는 병원 명함을 건네며 나도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내가 사업 잘 돼서 어머니께 다 갚을 거니까 걱정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잘하죠. 엄마 건물 뺏으려고 수쓴 걸 아는데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아들과 산다고 좋아하셨거든요. 병실에 막 갇혀있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병원에 전화를 해 박남실 환자 거기 있냐고 확인을 하고 상태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은 괜찮으신데 거동이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누워서만 생활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셨던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계신다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집에서도 1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있는 요양병원은 한눈에 봐도 중증의 환자나 있어야 할 그런 곳처럼 보이더라고요. 오가시는 분들도 보조기구 없이는 걷지를 못하시는 걸 보니 더 그래 보였죠. 병원 로비로 가 엄마의 이름을 대고 병실을 알아냈습니다. 3층에 있는 6인 병실에 엄마가 가만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엄마! 하고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봤는데도 일어나 앉지를 못하시고 웃기만 하시다가 결국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정말 제 속에 불이 나더라고요. 엄마, 가자. 엄마가 어디가 아파서 여기에 와. 엄마 이 정도로 아프지 않잖아. 라며 엄마를 일으켜 세워 앉혀드렸더니 겨우 앉아 너희 보기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네 가자마자 올케 언니가 창고방에 엄마 보고 들어가라고 하더니 어머니, 제가 좀 예민한 거 아시죠? 조심 좀 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오빠가 들어와 엄마, 집사람한테 왜 그래? 이러면 힘들어. 라더니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았구나 싶더래요. 그런데 휴대전화도 빼앗듯이 가져가 안 줘서 저에게 연락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신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화를 사귀며 엄마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우리를 보던 한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오시더군요. 너무 소란스러웠나 싶어. 시끄러우셨죠? 저희가 놀라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여보라고 하더군요. 하얀 머리가 가득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난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엄마는 아셨는지 그 사람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요. 내가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됐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애비 노릇을 못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그렇게 됐겠지.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4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라는 사람이 본인의 아들 탓을 하는 모습은 너무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누구도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있자 놀랐지? 이제 아주 어른이구나. 고맙다. 잘 자라주어서. 너희 오빠는 어쩌다 그랬는지 라더니 저희 남편 어깨에 툭툭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빠도 오빠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등장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사위한테 얹혀 살 수는 없지. 일단 여기 너희 오빠가 돈 내놨다고 하니까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여기 좀 오지 말아요. 내가 왜 그쪽 여보예요? 우리 갈라선 지가 언젠데?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서운하다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경하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셨지만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로비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모른 척하고 지나려는데 헉헉거리면서 쫓아오며 잡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쌀쌀맞게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물었더니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며 내가 변호사랑 다 알아봤어. 이거 너희 엄마 주고 싶은데 이런 걸로 지난 시간 보상 안 된다는 거 다 안다. 너희 엄마 저렇게 만든 것도 다 내 죄지. 그 죄값 받는지 암이란다. 말기라 치료도 포기하고 기다리는 중이야. 이렇게 갚으라고 만나진 것 같아. 받아줘라. 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그리웠던 적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전까지는 다정할 때가 더 많은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고 싶다니 그렇게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배신감과 엄마가 짊어진 부모라는 무게를 다 무시하고 떠나더니 이제와 보상이라니. 그리고 말기암이라는 병까지 얻어 원망도 힘들어졌으니까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매운 국수를 먹은 것처럼요. 엄마처럼 애틋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라고 아프다고 하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따끔거리고 쓰라린 기분이 들어 한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에는 내가 그 돈을 왜 받냐? 됐다고 해라. 다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뭐가 된 것 같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라며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다 늙어서 엮이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없는 사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데리고 다시 와서 설득을 했는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받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사인을 하시고 얼마 뒤 아버지는 마치 어머니가 사인하는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아버지가 준비하셨는지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참석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니 부동산과 현금이 약 100억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일 거라 생각도 못했기에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게 웬일이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 내외가 찾아왔더군요. 아휴, 병원비 내려갔다가 듣고 왔어. 깜짝 놀랐지? 아버지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그거 나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알지? 법적으로 가도 내가 원래는 제일 크지. 장자잖아. 그러니까 서로 피차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얼른 나누자. 라더군요. 그런 오빠의 뺨을 엄마는 처음으로 내리치시며 가라 이 나쁜 놈.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장자 웃기고 있네. 돈 주면 모신다며? 요양병원에 처박아 놓더니 뭘 줘? 가라. 내가 아비 없이 크는 거 불쌍해서 다 받아준 내 탓이 있으니 그간 준 돈은 없는 돈으로 치마. 하지만 이 돈은 다 기부할 거다. 그 인간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지 않고
나처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나 도우련다. 희숙이가 사회복지사이니 알아서 잘해줄 거야. 단, 그 수고비는 줄 거니까 너는 할 일도 없으니 그만 가. 라면서 호통까지 치시더라고요. 오빠는 뺨을 잡고 놀라서 보고 있고요. 올케 언니는 어머니, 그래도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차피 재판하면 이라는데 남편이 아주머님, 아버님이 변호사를 비싼 분을 쓰셔가지고요. 다 알아서 해두셨더라고요. 병원에 소문이 쫙 나서 다 아시던데요. 멀쩡한 엄마 돈 다 뺏고 버린 아들이라고. 가져가신 건물 판도는 사기라서 다시 내놓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니 그제야 가더라고요. 가면서도 끝까지 내가 알아보고 다시 올 거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라며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말이죠. 오지 않는 것 보니 원하는 답이 없었나 보죠. 엄마는 그때부터 그 돈을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제가 본 엄마의 모습 중에 가장 빛나고 신나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신나 보인다. 그렇게 좋아? 라고 놀리듯이 물었더니 그럼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벌 때처럼 신나. 그땐 일도 안 힘들더라. 너무 대견한 내 딸이 대학생인데 뭐가 힘들었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또 울었지 뭐예요.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재단을 만들고 엄마 이름을 넣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했냐고요? 아니요. 엄마가 더 나이 들어 진짜 아파지면 그때 쓸 병원비랑 애들 용돈 줄 정도는 남기자 하셔서 넉넉하게 남기고요. 그 남긴 돈도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마저 기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있다가 괜히 오빠랑 상대하지 말라고요.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 못될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엄마와 부지런히 운동 다니고 재활치료받고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도리를 하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리는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